그리고 목을 잘라요. 자른 목을 10시간 동안 난로에 넣고 태웁니다. 목이 분리된 나머지 시신도 내다 버려요.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로 가는데요. 한 남성이 자기를 잘 챙겨주던 87세 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끔찍하게 훼손하는데요.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자른 목을 난로에 넣고 10시간 동안 불태웠습니다. 이게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살인 직후에 곧바로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서 몽키스펜으로 2차 살해를 시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판결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건의 배경은 이겁니다. 나를 무시한다. 피고인은 공공근로 요원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농막에서 혼자 살았어요.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87세입니다. 5, 6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고요. 종종 술을 함께 마시거나 아니면 벌초 같은 일거리가 들어오면은 함께 하던 사이였습니다. 좀 살기 힘든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산 걸로 보여요. 깊은 우정이나 신뢰를 나눈 사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외로운 중에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불만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노인네가 돈 있다고 과시하면서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불만, 나를 무시한다는 불만과 자격지심이 목을 잘라서 불태운 이 끔찍한 범죄의 배경이었던 거죠. 자, 사건 당일로 갑니다. 2016년 10월 1일인데요. 피해자가 먼저 술 마시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 피고인의 농막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점심부터 마셨는데 엄청 마셨어요. 오후 5시 45분까지 소주 4병을 마셨거든요. 나이를 고려하면 엄청 마신 거죠. 그리고 함께 밖에서 소변을 보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가족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았으면 이 거지 같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냐? 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한 걸 넘어서 뺨도 때렸대요. 그리고 또 발길질까지 했답니다. 자, 물론 이게 혼자서 살아남은 살인 가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겁니다만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피고인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진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나 죽일 거야? 죽일래? 죽일 수나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니 평소에도 나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했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해를 결심합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참 허무하죠. 별거 아닌 걸로 죽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런 사건 했잖아요. 밑반찬을 섞어서 보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 네. 정말 사람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결문에 적시된 어떤 범행의 내용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고 또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에 무릎을 올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에 양손으로 목을 10분간 힘껏 졸랐다.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사망하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살인 혐의입니다. 10분 동안 목을 조르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축 늘어져서 사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10분 동안이나 이런 범행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범죄로 이어집니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인데요. 노인을 살해한 직후에 이웃집에 사는 64세 여성이 떠오릅니다. 철거 비용 6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철거해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은 거예요. 또 평소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 해주고 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주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돈 달라고 요구해서 이번에도 거절하면 이 여자도 죽일 거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격분해서 노인을 살해한 다음에 그 흥분 상태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범행으로 연결된 거죠. 첫 살인 후 45분 뒤입니다. 저녁 6시 30분경에 이 여자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줘요.
그래서 창고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었습니다. 총 길이가 38cm죠. 자, 이걸로 이 여성의 머리를 3, 4회 때립니다. 그리고 더 때려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요. 이 소리를 들은 40세 아들이 달려와서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피고인은 그 아들도 공격을 했어요. 아들의 가슴 부위를 향해서 몽키 스패너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 부위 10창을 가했습니다. 이게 특수 상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들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강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피고인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화골절, 격투가 벌어졌고 얼굴뼈의 골절 상도 이 가해자가 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자를 공격한 다음에 자신의 농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친 거죠. 거기에서 12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 6시에 결심을 했어요. 완전 범죄를 시도합니다. 사체를 버리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체를 버리기 위해서는 포대에 넣어야 되니까 포대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체가 포대에 다 안 들어간 겁니다. 포대가 너무 작았던 거죠. 뭐가 안 들어갔냐? 몸을 넣었더니 포대에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선택이 뭐냐? 놀랍게도 머리를 절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포대에 다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절단한 거예요. 참으로 단순한 이유죠. 그래서 공구함에 있던 총 길이 31cm인 부엌칼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로 사체의 옷을 다 잘라서 벗겼어요. 옷부터 벗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5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돈 꺼내가지고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네 번째 범죄, 절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를 분리하는데요. 이 머리를 분리하는 작업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부엌 칼의 안쪽 날로 이 안쪽 날을 이제 누워있는 시체의 목뼈 부위에 대고 수차례 힘껏 두드리듯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사체의 머리를 좌우로 반복해서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 부엌 칼을 가지고 사체의 목 부분을 누른 거죠. 그러면서 한쪽 손으로는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떼낸 겁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잡아 뗀 거죠. 자, 이런 끔찍한 일, 혹시 뭐 범죄성이 두드러지는 거 아닐까? 예전에도 이런 범죄 하지 않았을까? 네, 전과 한번 보시죠. 전과가 있긴 했어요.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이에요. 이때 폭력으로 벌금 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30년이 지나서 2002년에 다시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과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사람이 살면서 폭력 전과가 2건이나 있으면 애초에 그럴 만한 사람이다,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 전과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다. 게다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한 건 있고 또 있었고 이 사건 벌어지기 또 한참 전에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뭐 평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피고인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는 특별합니다. 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얼굴, 살아있을 때 이 눈, 코, 입, 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드러내잖아요. 또 사망한 후에도 사람 얼굴 보면은 무서워요. 실제 얼굴 보면 무섭습니다.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거 좀 느껴지는데? 또는 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서 죄책감과 공포심,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일부러 그 얼굴을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범의 시그니처라고 하죠. 연쇄살인범. 어떤 개인의, 살인범 개인의 서명이나 뭐 낙관, 뭐 표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범죄라는 걸, 내가 저지른 거라는 걸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표시를.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요, 시신 얼굴에 피해자의 팬티가 뒤집어 씌워져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타킹이나 입고 있던 거들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프로파일러들은 이렇게 봤어요. 이 가해자가 시신을 두려워해서, 이 살해 후에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범행 도중에 이미 뒤집어 씌워가지고 앞을 못 보게 만든 다음에 더 큰 공포를 주고 상황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복감을 느낀 거다. 상대 여성이 범행 도중에 느낀 그 공포를 즐긴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한참 후에 이춘재가 진범으로 드러났죠. 청주에서 처제를 강간 살해한 다음에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에 DNA 분석 기술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도소에 찾아가서 경찰이 조사했어요. 왜 그랬냐? 물어봤습니다. 왜 팬티 뒤집어 씌웠어?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 뭐 별 의미 없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자, 아무튼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죠. 피고인이 이 잘라낸 머리 부위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에 자신이 살던 그 농막에 있던 난로에 집어넣었습니다. 장작불로 10시간을 태웠습니다. 자, 이게 5번째 범죄, 사체 손괴입니다. 그리고 이때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요, 이 사체뿐만 아니라, 이 머리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지품, 옷 다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머리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신 전체를 처리해가지고 범행을 들키지 않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고 남은 나머지 시신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경인데요. 머리가 분리된 이 사체를 포대에 담아가지고 자기의 봉고 3 화물차에 싣고 양주시로 가요. 네, 송추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0분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양시 덕양구의 한 쓰레기 임시 적치장 수풀에 이 사체가 든 포대를 밀어 넣어서 유기했습니다. 사체 유기죄입니다. 이 피고인이 한 범행 은폐 상당히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의 사체를 그냥 둔 채 이웃 주민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했다. 목 자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웃 여자와 아들에 대한 2차, 3차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죠.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손자의 전화가 왔는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경찰관이 찾아왔지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체를 태우면서 자신의 옷과 피해자의 소지품도 함께 태웠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체를 갖다 버린 다음에 이 사체를 실었던 차량 적재함을 물로 씻어냈다.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거죠.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재판으로 갈게요. 재판은 3번, 1, 2, 3심 다 진행됐습니다. 1심 형량 징역 25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인데요. 네, 6가지 범죄 다 유죄로 인정됩니다. 양형 이유 중요하겠죠. 범행의 수단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다만 유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웃 여자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였다. 절도 피해에 크지 않다. 피고인도 2차 범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맞아가지고 안아골절 당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75년도와 2002년도 폭력 전과 외에 중한 전과는 없다. 이걸 종합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어요. 검사는 청구했거든요.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건데요. 살인 전과 없다. 그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해봤더니 총점이 10점인데 이거는 보통 수준, 중간 수준이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하죠. PCR 검사했더니 역시 13점, 이거 중간 정도다. 우발적 범행이다. 수용 생활을 통해서 교화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전자발찌는 부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 다 항소합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항소했고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요 라고 항소했습니다. 전자발찌도 부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도 유지합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서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형량이 적당한지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숨겨진 강력사건들 판결문 소개해드리면서 이 형량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시각, 아주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건전한 법상식에 의한 판단, 의견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이 사건 생각할 부분이 꽤 많아요. 우선 첫 번째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나를 무시했다. 너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너 얼마나 가족들에게 잘못했으면 가족들이 이렇게 너를 버려두냐? 이런 이야기들. 물론 피해자가 먼저 뺨 때리고 뭐 발기질한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대응이, 게다가 함께 잘 지내던 87세 노인에 대한 대응이 성기를 밟고 10분 동안 목을 졸아 살해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사소한 시비,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이 모욕감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범행의 전파인데요. 노인을 살해한 이 분노와 폭력성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불과 60만 원 철거비 문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판결문 표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절하면 살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몽키 스패너를 휘둘렀다. 한번 터져나온 폭력성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주변에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원의 양형 판단이죠. 87세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목을 자르고 10시간 동안 사체를 불태웠다. 이유까지 살해하려 한 이 범인 징역 2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양형이 적당한지 여러분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벌어진 87세 지인 살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